해무리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예요. 이것은 6km 상공에 날아다니는 수백만 개의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들에 의해 생겨났죠. 햇빛이 이 결정체들을 통과해서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 빛이 쪼개지고 굴절되죠. 이제 해무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게다가 정말 예쁘기 때문에 유혹적일 수 있지만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울 수 있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봐서는 안 돼요. 선글라스를 쓰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간 지속돼요. 이 구름들은 가끔 밤의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의 초기 징후를 보내요. J자 모양의 나무는 산사태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땅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완전 셀카를 찍고 싶게 만드는 형태로 자라게 되죠. 강력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맑은 어느 날 밤, 엘프, 놈, 트롤 또는 블루제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제트라고 하면 좀 뜬금없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난 뇌우구름 위 아주 높은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번개를 말해요. 레드 스프라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우 위에 나타나는 섬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번개인데요. 이러한 섬광은 양전하를 띤 구름과 지상의 충돌이라는 특정 유형의 번개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꽤 드뭅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양전하가 뇌운에서 지상으로 전달되어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전체 낙뢰의 10%에 불과해요. 한 세기가 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섬광을 그저 도시의 전설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때때로 섬광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운이 좋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 현상을 함께 봐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었겠죠. 존경받는 과학자나 파일럿이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1989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필름에 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붉은 섬광의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이온화된 공기로 만들어진 100m짜리 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은 약 80km 높이에서의 빛의 속도의 10%, 초속 30만 km로 떨어져요. 연구원들은 성난 구름에서 떨어지는 번개뿐만 아니라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이 화려한 섬광에 대해서도 연구해왔어요. 전기는 전하를 띤 전리층까지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지면을 향해 부서져 내려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크고 멋진 젤리피쉬 스프라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되며 면적이 최대 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럿 스프라이트나 컬럼 스프라이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캐럿 스프라이트도 긴 덩굴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비슷해요. 덩굴손의 아래쪽은 파란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칠레 아타카마 사막 상공에서 밝고 붉은 줄무늬가 하늘을 수놓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줄무늬는 녹색의 또 다른 더 큰 빛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를 에어글로우라고 부르는데 빛공해가 없을 때만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다른 물체를 관찰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이 에어글로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 원자 때문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이 두 원자의 전자를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 천천히 전자와 재결합해서 빛을 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큰 뇌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과 같은 여름과 봄에 더 흔해요. 물론 지상에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있으면 스프라이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매우 어두워야 하며 밝은 달빛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160에서 322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않아 시야가 더 잘 확보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폭풍이 먼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므로 구름 꼭대기 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상 레이더로 폭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주변의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약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눈을 구름 위에 두고 구름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세요. 번개는 무시하시고요.
번개가 200번 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번개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경치 자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화려한 이벤트는 일시적인 발광 이벤트의 약자인 TLE라고 합니다. 블루제트도 언급할 만하죠. 블루제트는 강력한 우박이 쏟아질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연기를 뿜어내는 희미한 파란색 빛입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평평한 지역을 찾고 나무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고 있어요. 모래, 태양,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네요.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해안에서 멀리 후퇴하는 걸 보죠. 갑자기 산호, 작은 물고기, 그리고 다른 작은 바다 동물들이 보이네요. 그곳을 떠나라는 좋은 신호예요. 쓰나미가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쓰나미는 물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형성되는데 시속 800km로 해안을 강타할 수 있어요. 대부분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겠죠? 만약 바닷가에 끊어지는 듯한 물길이 있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파도가 이상한 방법으로 해안을 덮치는데 이게 이한류를 형성하죠. 파도 사이에 이상한 틈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사방으로 떠다니는 미역 조각들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떠 있으려고 하세요. 도와달라 소리치고 바닷가를 따라 떠내려 가세요. 일단 물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변으로 대각선으로 헤엄쳐 가세요. 만약 바다에 있는데 한 무리의 상어들이 헤엄치는 걸 본다면 알아요. 어느 쪽이든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란걸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상어가 딱히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건 아니란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요? 상어들이 거대한 열대 폭풍이나 심지어 허리케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화났을 때 상어들은 함께 모여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으로 헤엄치죠. 따라가지는 마세요. 행운을 빌어요. 예부터 황금률은 동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곤충, 쥐, 그리고 뱀은 진짜 큰 지진이 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지 추적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정말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작은 처음의 충격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만약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이 곧 아침밥이 될 거란 뜻일 수 있죠. 또는 뒤에 산불이 났다는 걸 수도 있어요.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땅에 굴을 파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도망치죠. 같이 달리기 전에 연기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헛되이 죽어라 뛰고 싶진 않잖아요. 뭐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머리카락이 갑자기 곤두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액세서리들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신하세요. 근처 어딘가에 번개가 치려고 하는 거. 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떼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3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개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선탠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짙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2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